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3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숨진 이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과 함께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일정 시간 물 위로 동체를 띄울 수 있는 이른바 비상 부유 장치가 4개 달려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포의 긴급 회항을 할 당시 조종사와 관제탑이 주고받은 교신록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전부터 정밀 항법 비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운항 고도를 놓고도 오락가락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의 판결문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 범행 전에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중에는 목사와 초등학교 교사들도 있었는데 사이버 아동 성범죄가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실태를 이슈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과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에 맞춰서 오늘 서울 곳곳에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선 시민 100명이 모여 인간 띠익기 행사도 했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헬기의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가라앉은 헬기 동체는 거꾸로 뒤집혔고 꼬리가 분리되는 등 파손도 심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실종자로 추정되는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수색은 해상과 수중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남서쪽으로 600m 떨어진 사고 현장 주변을 집중 수색 구역으로 정해 잠수 지원함과 구조보트를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청해진 함의 무인 잠수정도 수색에 나섰는데요. 보다 넓은 주변 37km까지를 10개 구역으로 쪼개서 함선과 수색 인력,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예, 지금 동해해경청의 배승주 기자, 또 그리고 바다위 독도함의 정영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색본부가 차려져 있는 동해해양경찰청입니다. 자, 배승주 기자, 추락한 헬기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일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3명이 발견된 거죠? 네, 구조당국이 첫 실종자로 추정되는 1명을 발견한 건 오늘 오전 9시 24분쯤입니다. 헬기 동체로부터 110m 떨어진 곳에서 찾았습니다. 이어 40분쯤 뒤에는 동체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세 번째는 2시간 뒤쯤에 동체 안에서 찾았습니다. 구조당국은 헬기 동체와 꼬리가 완전히 절단된 채 90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동체는 거꾸로 뒤집혀 프로펠러가 해저면에 닿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헬기가 파손되면서 2명이 동체 밖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신원은 시신이 수습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제 청해진 함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 실종자 수색에도 청해진 함의 역할이 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청해진 함에는 로봇팔이 달린 무인 잠수정이 있습니다. 정밀 탐색과 실종자 수색도 가능한데요. 실종자 3명 모두 이 무인 잠수정이 찾아냈습니다. 잠수정이 보낸 영상을 보면서 보남에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훼손 가능성도 있어서 수습은 잠수사가 할 예정입니다. 또 수습을 할 때도 청해진함이 보유한 심해 잠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동체가 발견된 곳은 수심 70여 미터입니다. 베테랑 잠수사라도 이 정도 깊이에서 원활하게 수색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장비를 이용하면 잠수부를 안전하게 해당 지점으로 옮기고 해당 수심과 같은 압력을 만들어 잠수부가 곧바로 수색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도 실종자 가족들이 직접 울릉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동해해경을 찾아서 항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실종자 가족 13명이 울릉도로 떠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직접 수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도 실종자 가족 28명이 울릉도로 떠난 바 있습니다. 나머지 30명은 포항에 마련된 사고수습대책본부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곳 동해해양경찰청으로 실종자 가족이 찾아와 수색 지연 이유 등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수색본부가 차려져 있는 동해해양경찰청에서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독도함을 가보겠습니다. 수색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저희 취재 기자가 있는데요.
자, 정영재 기자, 지금은 주변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곳이 독도 인근 사고 지점인 거죠? 네, 지금 저는 이번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해군 독도함 갑판 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해가 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제 뒤로는 독도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저 위로 보이는 게 독도 동편에 있는 등대 불빛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독도 남쪽으로부터 1.5km 떨어진 해상이니까 매우 가까운 위치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로 보시면 주황색 불빛의 큰 배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배가 이번 수색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청해진함입니다. 이 청해진함 70여 미터 아래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 동체가 있습니다. 예. 자, 정영재 기자 이야기했듯이 지금 상당히 주변이 어두운 상태인데 지금 이 시각에도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도 야간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으로 캄캄한 바다에 작은 불빛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수색 중인 배들의 불빛인데요. 간간히 조명탄을 쏘아 올리면서 밝게 비추고 수색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청해진함 70여 미터 아래에서는 잠수사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자, 사고가 난 인근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후 5시쯤 울릉도에서 해군 헬기를 타고 이곳 독도함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면서 독도 주변을 헬기 위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군데군데에서 여러 선박들이 모여서 범위를 나눠서 수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해진함과 해군함정 5척, 해경함정 5척, 관공선 5척, 어선 3척 등 18척이 독도 남쪽 37km를 10개 수색구역으로 나눠서 해상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색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심해 잠수사 6명이 3명씩 교대로 들어가면서 실종자 수습을 하려고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이 독도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비바람도 최대 초속 16m까지 불 예정이어서 구조에 난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새 구조 작업을 벌여서 실종자들을 수색하겠다는 게 해군과 해경의 목표입니다. 또 실종자들을 수습하는 대로 동체 인양을 시도해서 내부를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 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독도함에서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사고가 난 기종의 헬기에는 물 위에 착륙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 부유 장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동체가 물 위에 30분간 떠 있어야 하는데 사고를 처음 목격한 독도 경비대 관계자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비상 부유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소방 헬기입니다. 헬기 비상 부유 장치는 동체의 앞뒤 좌우 총 4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강이나 바다 위에 불시착하면 헬륨가스가 주입되면서 헬기를 물 위에 띄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상시에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기내 정비사나 조종사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비상 부유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걸로 파악됩니다. 정상적으로 가스가 들어왔다면 헬기가 30분간 물 위에 떠 있어야 했지만 사고 직후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안 들리고 불빛도 안 보이니까 바다에 빠졌네 이렇게 제가 인지를 하게 된 거죠. 해외에선 비상 부유 장치가 작동한 이후 최대 24시간까지 물에 떠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5월 부유 장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헬기는 일반 자동차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늘 100% 최적 상태가 아니면 운항이 아예 금지가 됩니다. 해경은 추락할 때 충격으로 장치가 파손됐거나 헬기의 전기 공급이 끊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하혜민입니다. 일주일 전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하자마자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항공은 단순한 버튼 오작동 문제였고 이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기내 방송에 비상탈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여전합니다. 저희 뉴스룸이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조종사가 이륙 전에 관제탑과 주고받은 교신록을 입수했는데 일반적인 비행 고도보다 훨씬 더 낮은 고도로 비행하겠다며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또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 없다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교신록 내용으로만 보면 이륙하기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다른 현직 기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이륙전 관제탑 교신록입니다. 조종사가 V 내부, R 내부 모드가 안 된다며 컨벤션 비행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GPS가 유도하는 정밀항법 비행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잠시 뒤 관제사가 항공교통센터에서 방금 전에 또 계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묻습니다. 조종사는 맞다고 답합니다. 안 된다던 시스템이 다시 된다는 겁니다. 관제사는 고도 22,000피트로 비행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다시 고도 12,000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관제사는 계기가 된다고 22,000을 줬는데 맞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습니다. 조종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죄송하다고 답합니다. 관제사는 어떤 장비가 안 되는지 정확히 얘기해달라, 왜 12,000피트를 가야 하느냐, 어떤 장비가 추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정확히 요구 고도를 얘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김해, 김포 노선은 대부분 고도 2만 피트 이상에서 비행합니다. 다른 항공사의 현직 기장들도 왜 12,000피트로 가겠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밀항법 비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항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에 교신록에 나온 대화 내용과 관련해 물었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답변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조사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단순하게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주말뉴스팀 이윤석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일단 시청자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R 내부, V 내부가 고장났다. 이 비행에 어떤 지장을 주는 겁니까? 현직 국내 항공사 기장 4명과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었는데요. 비행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한 기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종사들은 로드가 많이 걸리죠. 주파수를 다 세트하고 코스 세트하고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별로 조종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GPS 정밀 항법을 이용한 비행이 아닌 컨벤셔널 비행, 즉 과거 방식의 비행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비행이 된다는 겁니다. 예. 또 다른 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안전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안전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제 하자가 발견됐는데도 무리하게 운항을 하려고 했는지 하는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하자가 발견이 됐을 때, 이런 고장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장들이 하는 얘기가 R 내부와 V 내부가 동시에 다 고장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또 설령 고장이 나면 수리를 끝내고 이륙하는 게 보통이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 케이스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없겠죠. 국내선 출발인 경우에는 거의 클리어를 해버리거든요. 그 정도 항법 정도의 어느 정도 지장이 오는 사이면 정비 작업을 하고 가버리니까. 참고로 이런 정밀 항법 비행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고요. 기장들은 이미 완전히 자리 잡은 첨단 비행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두 개가 고장나는 경우가 항공당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륙하기 전에 제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시 관제를 맡았던 부산지방항공청의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관계자 역시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운항을 할지 말지 전적으로 항공사와 기장이 판단할 일이라며 컨벤션 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만 바꿔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짚어볼까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제주항공이 처음에는 2만 피트, 2만 2천 피트, 또 그러다가 이제 1만 2천 피트로 비행하겠다고, 처음에 이제 1만 2천 피트로 비행하겠다고 요구를 했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도 이례적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김해, 제주 같은 아주 짧은 노선을 제외하고는 2만 피트 이상에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김해, 김포 노선에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그 고도로 갈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노말하지는 않죠. 현업하는 사람들은 그 구간인데 12,000피트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 궁금증이 좀 야기가 되죠. 항공청 쪽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항공에서 자꾸 12,000피트를 요구했는데 항공교통센터에서도 이게 상당히 낮은 고도라서 R 내부 안 되는 거랑 고도랑 무슨 관계냐고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는 고도가 아닌데 왜 12,000을 요구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제주항공 쪽의 해명은 뭡니까?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냈던 입장문을 다시 보내줬습니다. 단순 버튼 부작동이고 기준에 맞는 비행이었던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국 국토부의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그 이유를 이제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R 내부, V 내부가 다 고장났는데 수리를 끝내고 비행을 할 수는 없었던 건지, 조종사가 내용을 헷갈린 이유가 뭔지, 또 제주항공이 이례적인 12,000피트 비행을 요구했는지 등을 꼼꼼히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저희 보도 이후에 제주항공이 추가적인 해명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와 서초동에선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국회가 어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도 요구했는데요. 동시에 광화문 광장에선 조 전 장관을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11월 첫 주말인 오늘 12번째 촛불 문화제가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노란 풍선을 든 시민들은 최근 서초동에서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손팻말엔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같은 문구가 적혔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설치하라! 참가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엔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화문 광장에선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조 전 장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도 외쳤습니다. 서울역과 대한문 앞에서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광장 주변 6개 차로를 통제했고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충돌은 없었습니다. 애초 촛불 집회가 열렸던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수처 법안을 막겠다며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순회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당 내에선 조국 정국에서 올라갔던 당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마땅한 대책도 없이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가장 먼저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공수처 법안 처리는 좌파 독재 정권을 만드는 거라고 주장하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 이겨내고. 황 대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대구와 대전, 호남 등 전국을 돌 예정입니다. 황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논란 이후 2달간 10번 넘게 장외로 나가 여론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 표창장 수여와 문재인 대통령 비하 영상 등 최근 잇단 논란으로 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한국당 안에선 이 와중에 다시 장외로 나가는 건 전략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정치 노름에 국민과 민생, 개혁, 경제는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이 구속된 이후 4번째 조사인데 오늘 조사에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도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걸로 알려집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역 의원 비서의 남편을 청년 인재로 받아들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재승 영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청년 분야 인재로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를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백 대표가 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 비서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로 영입됐는데 이때 자신이 맡고 있던 청년단체 대표직을 백 대표에게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영입인재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정성과 참신성이 없는 세습 영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의원과 친분 관계가 있고
익숙한 스펙을 가진 청년을 인재 영입이라는 포장에 내세운 것이 아닌가?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인재 1호로 선정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잇따라 영입 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나오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변화된 정당의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인물을 통해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인적 쇄신과 혁신 없이 총선을 치른다면 정치 사상 처음으로 대선, 지방선거, 총선 3연패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머물 사저에 경호시설 준비에 나섰습니다. 관련 예산 22억 원을 신청한 건데요. 사저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살았던 경남 양산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머물 사저에 경호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 2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사저는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매입하지만 경호 업무 시설 등은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임기 3년 차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42억 원과 49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 뒤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도 관심입니다. 현재로선 경남 양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 양산으로 내려와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기 계시고요. 저도 대통령 마치면 지금 살고 있는 양산 집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마칠 것입니다. 양친의 묘역도 이곳에 있습니다. 경호부지 예산 역시 양산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JTBC 조유신입니다.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범죄인데 이에 대한 처벌은 더 가벼워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은 범행에 앞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목사와 또 심지어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한 로펌 홈페이지입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보관하다 적발돼도 기소유예를 받게 해줬다고 홍보합니다. 벌금형 이하를 받으면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되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카페와 유튜브에서도 수사 대비법을 공유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봤어요. 모르고 갖고 있었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이런 변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지우세요. 제발. 실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아 재판에 넘겨져도 선고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에선 아동 성착취 영상을 퍼뜨리거나 만드는 행위를 실제 성폭력 범죄와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들이 어떤 협박을 받고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수사조차도 안 돼요. 목사 김모 씨는 채팅 앱으로 38명 아동 청소년과 음란물을 주고받거나 성착취 영상을 만든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9살부터 17살까지의 소녀들. 이 중 15살 A양 등 4명은 아동 성착취물 전문 제작자 우모 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우 씨는 이렇게 제작한 수천 개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채팅방 등에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무한 복제되고 무한 배포되기 때문에 지워버리고 싶은 영상이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크고 그런데 김 씨는 범행 3년 전부터 아동 성착취 동영상이나 사진 등 145개를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모 씨도 비슷합니다. 김 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년 전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는 범행 넉 달 전부터 청소년 성행위 영상을 소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범행에 앞서 자신의 관사로 A양을 유인해 아동 성착취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착취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실제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와 목사들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성범죄자 8명 중 1명은 오프라인에서도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치료와 상담에선 2명 중 1명이 실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대부분 아동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만족을 풀어야 될 대상이 여성인데 그게 굉장히 이제 아동한테만 국한돼 있으면 병적인 측면이 아동 성착취물 소지나 배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성적으로 대상화시켜서 학대하고 그게 이제 범죄를 유발해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고 이거는 정말 소리 없는 살인이에요. JTBC 임지수입니다. 주말엔 오늘 서울 곳곳에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내일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앞두고 청소년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100명의 시민들이 양손에 아베는 사죄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잔디밭 울타리를 에워쌉니다. 오늘 오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린 백인 인간 띠잇기 행사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1주년을 기념한 겁니다. 내일 90주년을 맞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정신을 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반드시 사죄를 발언하고 우리가 배상하게끔 의지를 모아서 같이. 오늘 행사엔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도 참가했습니다. 탄강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올라오면서 콧뼈와 갈비뼈가 부러졌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복만 입으셨거든요.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서울 종로와 광화문에서도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탑골공원에선 청소년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피켓에 저마다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적고 일본 대사관까지 행진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어제 열린 한일의원연맹 총회에서 일본 측은 또 강제동원 판결을 비판하며 한국 측에 대응을 요구했죠. 일본은 줄곧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협정을 주도한 미국 외교관이 일본에 우호적이었고 또 한국인을 폄하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내 저명한 동북아 역사 전문가인 알렉시스 더든 미 코넥티컷대 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1965년에 한일 간 맺은 협정은 미국의 개입으로 체결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든 교수는 지난 9월 뉴욕타임즈에 이런 내용의 기고문을 실어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People working in the U.S. government who were not necessarily Korea or Japan specialists or who really cared anything about Korea or Japan had a lot of power to determine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특히 일본 유력 정치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던 윌리엄 시볼드라는 미국 외교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시볼드는 한일협정 직전 펴낸 회고록에서 한국인은 일본인과 달리 폭력 성향이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져 억압받고 불행하고 가난하고 침묵하고 시무룩한 슬픈 사람들의 나라다라는 편파적인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강제동원 등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It is completely short-sighted and not very intelligent to continue to downplay the importance of Korean claims about Japanese wrongs. That doesn't really look at history and what some Koreans suffered. JTBC 박현주입니다. 신용카드 해지하면 100만 원을 드립니다. 카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만 쓰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는 거니까 솔깃한 제안이죠. 그런데 정작 카드 사용자들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5만 포인트, 92만 포인트, 105만 포인트. SK플래닛이 실업카드 사용자에게 주겠다는 OK 캐시백 포인트입니다. 5만 포인트가 넘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까지 받는 카드 혜택을 미리 받는 대신 절반으로 줄이는 조건입니다. SK플래닛이 이런 이벤트를 벌이는 건 카드 혜택으로 나가는 돈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드 이용자들에게 매달 30여억 원을 쓰고 있는데 카드 사용이 끝나는 2021년까지 나갈 돈이 9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며 선지급 조건을 내걸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선착순으로 이벤트를 내놨지만 정작 39만 명의 실업카드 사용자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카드 사용액에 따라 매달 최대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꼬박꼬박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25만 원 포인트를 준다고 했는데 22개월 동안 잘 써서 받는 포인트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해지를 안 하려고 하는. 실업카드는 SK플래닛이 애플리케이션 홍보를 위해 NH농협과 제휴해 만든 카드입니다. 2016년 출시 당시 신규 발급이 쇄도하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6개월 만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미국에선 이번 헬로윈 역시 총격과 살인 등 여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100명 넘게 모여있던 헬로윈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숨졌고 사탕을 받으러 다니던 7살 소녀가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총격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동쪽 오린다라는 도시의 한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총격으로 4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헬로윈 파티가 열리고 있던 현장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한 여성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 파티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주인은 12명 정도가 모여 가족 모임을 연다는 말에 집을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가 체포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서는 헬로윈 사탕을 받으러 다니던 7살 소녀가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가족과 함께 있던 소녀가 여러 남성들이 다른 한 남성을 추적하며 쏜 총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유타에서도 헬로윈 파티에서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아이들이 받아온 초콜릿 안에서 날카로운 면도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중국의 전통 의상 하면 치파오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중국에선 만주족의 치파오 대신 인구 92%를 차지하는 한족의 한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열린 관련 문화제엔 참가자가 15만 명이나 몰리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한족 우월주의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저장성 자싱시의 시탕 민속마을. 한, 당, 송, 명나라 등 한족이 통일했던 왕조의 전통 복장이 무대를 행진합니다. 중국 한족의 한복 한푸를 차려입은 어린이와 외국인도 보입니다. 말을 탄 한복 동호인과 칼을 찬 무사까지 마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2013년 시작해 올해 7회를 맞이한 시탕 중국 한복문화제에는 한복애호가 4만 9천 명을 비롯해 1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만주족의 치파오를 벗고 한족의 정체성 찾기에 나선 겁니다. 相信我周围有很多同学和朋友也跟我一样，是越来越对它感兴趣的。这是一个渐进的过程，而不是说，是一种说我突然的热爱怎么样。我相信这种也会成为一种趋势，越来越多人穿汉服。 13년 역사를 지닌 한푸 전문점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푸 부흥운동이 절대 다수인 한족의 민족주의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한족의 전통 복장인 한푸가 부활하고 있지만 민족 단결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차에서 잇따라 불이나 문제가 된 BMW를 수사한 경찰이 법인과 임직원들이 차에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BMW 본사 등 법인 2곳과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일본의 한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불매 운동으로 항공 노선이 없어질 우려가 생기자 직원들에게 한국 여행을 가라며 사실상 강권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세코쿠 지역 에히메현이 현내 마쓰야마 공항과 서울을 잇는 항공편 노선이 폐지될 것을 걱정해서 본청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직원들 돈으로 한국 여행을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660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영국 냉동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시신 39구가 모두 베트남 국적자로 보인다고 영국 경찰이 밝혔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베트남 정부는 심각한 비극이라며 인신매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경찰은 냉동 컨테이너를 운반한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세계 최악 수준으로 공기가 나빠지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이번에도 가스실 수준의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당국은 현지 시간 5일까지 휴교령을 내렸고 일주일 동안 모든 건설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요즘 프로축구에선 인천과 유상철 감독이 써내려가는 뜻깊은 동행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건강 악화로 축구 팬들을 안타깝게 한 유상철 감독은 오늘도 벤치를 지켰는데요.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대2 패배로 끝난 경기,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상대팀 감독과 담담하게 악수합니다. 유 감독은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오늘도 끝까지 벤치를 지켰습니다. 인천은 지난달 19일 성남전에서 승리하며 강등권 탈출의 희망이 높아졌지만 선수들은 하나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천수 전략 강화실장이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황달 증세를 보인 유상철 감독이 경기 직후 병원에 입원했고 투병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유 감독은 다음 경기인 수원과의 대결에서 다시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축구 팬들은 응원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감독의 각오에 힘입어 선수들도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선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는 상대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유 감독은 건강을 되찾는 중이다. 선수들이 나로 인해 나약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천은 이제 2경기를 남겨놨습니다. 팀의 잔류 여부와 함께 유 감독의 끝나지 않는 동행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우긴다고 우기기,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어제 청와대 상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늦은 시간이라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전하지 못한 장면에서 여야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게 그러십니까? 네, 과거 정부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방...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했죠. 뭐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키워드로 나온 우기기.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군요. 정의용 네, 안보실장한테 한 이야기인 거네요. 네, 참고로 어거지란 표현도 나왔는데 어거지는 표준어가 아니고 억지가 표준어입니다. 예. 정 실장이 이번 정부 들어서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 원내대표가 우기지 말라라면서 반발하면서 언쟁이 붙은 건데 이러다가 이 뒤에서 듣고 있던 이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이 끼어들면서 싸움이 좀 더 커졌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아니 표현을 그렇게 써. 왜 위원장은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뭐냐고?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역할하세요. 예. 자, 글쎄요. 보통 국정감사 자리에서 답변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걸 반박하는 이제 팩트를 제기하면 될 텐데 우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언쟁으로 커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주변에서도 막 여러 소리가 들리고 네.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소리 지르는 상황이 됐던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붙는 과정도 좀 예전과는 다른데 그러니까 뭐 보통은 야당에서 피감기관을 몰아붙이면은 여당에서 이제 반발하면서 싸움이 붙곤 하는데 이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발언을 하면서 좀 싸움이 커진 경우였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까지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감사가 재개됐을 때 이 강 수석이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여야는 오늘도 이 문제로 티격태격했습니다. 예. 양쪽의 논평을 좀 비교해 보실 텐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안보 불안을 조성하려는 의도성 질의는 실망 그 자체였다. 파행은 한국당 책임이 크다라고
라고 한 반면에 한국당은 국회의원 질의에 고성과 호통을 치는 폐악질을 저질렀다. 청와대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반응이었는데 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무수석이란 자리는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다. 청와대의 정쟁수석은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아쉬운 그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예, 누가 아쉽습니까? 네, 어제 오늘 언론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사람이죠. 이자스민 전 의원.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는데 최근에 한국당을 떠나서 정의당으로 입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필리핀 출신이고 이주 여성으로서는 처음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었는데 이 소식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이주 여성 이자스민을 공천한 것은 정말 해안을 보여준 일이었다. 우리 민주당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는 이자스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을 민주당이 먼저 영입했어야 했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그런 취지이고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초에 이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비판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자스민을 받아준 정당은 새누리당뿐이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다 그랬던 옛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도 지난 총선에서 이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고 이 전 의원은 이번에 정의당으로 당적을 바꾸게 된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직접 만나서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예전부터도 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이 2016년 저희 JTBC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를 활동을 하면서 야당 의원님들도 이제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요. 심상정 대표님도 굉장히 주로 야당 의원들하고 친하시네요. 예. 저 인터뷰 화면이 2016년이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저 당시부터 이제 정의당과 인연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의원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발언이었고 또 보신 김에 한 가지 더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당시에 자신을 향한 차별적 발언 또 악플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예. 비판하는 당사자들 직접 만나보고도 보기도 하셨고요. 예, 어땠습니까? 설득이 되던가요? 얘기하면 만나서? 잘 안 됩니다. 만났을 때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네. 아무런 문제 없고 그렇게 격하지 않고 굉장히 괜찮은데 이제 그 만남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온라인상으로는 네, 반대하는 사람들 직접 만나보기까지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의원 시절에 이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었더니 이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남성이 난입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이제 정치를 재개하게 된다면 또다시 마주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일 텐데 제가 굳이 소개를 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전 의원이 정의당으로 간다는 어제 오늘 나온 기사를 봐도 상당히 많은 악플들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일부러 응원 메시지를 쓴 게 아닐지 싶기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어제부터 황사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더니 오늘은 초미세먼지도 보통과 나쁨 수준을 오갔습니다. 단풍놀이가 한창인 주말에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맑은 공기는 내일도 만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맑은 공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제부터 유입된 황사가 일부 남아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과 나쁨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에 근접했고 가장 늦게 황사의 영향을 받은 제주는 오전 내내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역에선 오후 들어 농도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기준치를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정오에 세제곱미터당 최고 66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며 오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내륙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인 곳은 없었습니다. 중국발 먼지가 유입되거나 대기가 정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내륙 지역을 빙빙 돌며 황사를 비롯한 대기 오염 물질은 흩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내일도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내일 충남과 전북,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